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오랜 기간 침체를 겪었던 글로벌 경제. 중국 리오프닝을 계기로 과연 글로벌 경기가 되살아날지 지금 세계는 중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중무역이 중요한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기 회복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와 인간을 탐구하는 경제인문학 지식쇼 복카데미. 오늘은 한재현 한국은행 상하이 선임 주재원님을 모시고 중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재현입니다. 먼저 중국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중국의 경제 규모가 지금 약 17.8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약 한 75% 정도 수준입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을 합할 경우에 전체 글로벌 GDP의 약 40%를 차지한다는 의미니까 G2라는 명성이 헛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전체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무역 규모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 중국의 무역 규모는 6조 달러가 넘어가면서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세계 제1의 무역 대국이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중국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부터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등 중국에 대한 다양한 무역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양한 형태의 입법이라든지 법률 조치를 통해서 또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으로서도 어떤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대항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중국은 미국 등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체인 RCEP이라는 걸 조직해서 미국의 어떤 대중 공세에 이제 대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중국의 어떤 거에 이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 또한 역시 또 다양한 형태의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새롭게 추진했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무역 통상 분쟁에서 이제 기술 패권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중국이 사실 어떤 반도체 사용량에서는 세계 제1의 국가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사용량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중국이 반도체 기술 수준은 많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대만, 그리고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공급하는 사실 반도체를 중국이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최근에 어떤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입법 조치를 통해서 중국을 제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신시대의 원유라고 하는 그 반도체에서 중국이 이제 부상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차 전지나 또 전기차 분야에서도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이 비록 어떤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은 기술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AI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산업들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중국의 대표적인 전지 기업인 CATL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사실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기 배터리인데 전기 배터리가 전체 원가의 약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전기 배터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급하는 업체가 CATL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CATL이 자사에서 이제 공급하는 그 배터리 가격을 3분기부터는 내린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 이제 가격도 그거에서 상응해서 이제 떨어질 텐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CATL이 인하된 가격 공급해 주는 업체는 일정 기간 자사의 배터리를 80% 이상을 사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그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게 지금 한참 크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의도가 강하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최근에 어떤 미국이 다양한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반도체, 전기차 이런 쪽에 어떤 대중 압력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데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RA는 어떤 이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긴 하지만 어떤 그중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어떤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 그런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CATL은 미국 포드 자동차와 합작해서 어떤 미국 현지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겠다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CATL과 포드 합작사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어떤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법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CATL이 그 포드하고 합작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지분 반반의 어떤 회사를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된다면 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합작 회사 자체는 포드가 100% 지분을 출자하는 대신에 CATL은 기술 라이센스를 주는 형식으로 이제 그 계약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CATL은 어떤 미국 그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고 포드는 값싼 어떤 CATL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지금 커가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일정한 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양사의 어떤 이익이 결합되면서 이제 그 법의 맹점은 파고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2위지만 글로벌 2위 업체가 중국의 BYD, 3위 업체가 중국의 상해기차입니다. 2위, 3위 업체를 합하면 물론 1위보다도 지금 더 많은 수준이고요. 결국 지금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그렇게 크게 키워올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차세대 전기차 시장 내지 신에너지차 시장에서는 중국이 확실히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겠다 이런 목적 하에 다양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구매 시 어떤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키워왔고 그럼으로써 결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클 수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전기차 그 판매된 거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이제 판매됐다는 걸 봐도 중국이 얼마나 이쪽 부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 반도체 강국인 우리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 그게 참 우리로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온 그 반도체 지원법 이런 것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걸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할 때 분명히 이제 어떤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공개된 조건 이런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그렇게 반도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신규 투자나 이런 것이 10년 동안 금지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떤 중국의 거대한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경우에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어떤 해법을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반도체 지원법의 최대한 어떤 우리만의 어떤 예외 조항을 이제 신설하도록 노력한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CATL과 포드 간의 법의 어떤 허점을 이용한 그런 어떤 협력을 추구한다든가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중국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많은 어떤 협력 부분에서 저희 협력해서 나름의 어떤 그 탈출구를 찾는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중국에 대한 교육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이 한 25%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는 한 20
뭐 한 3% 정도가 이제 대중 수출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경기가 부진하면서 우리 대중 수출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한 뭐 23%, 수입이 한 21%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 뭐 4분의 1 정도가 여전히 이제 대중교역이라는 의미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어떤 중국의 그런 상황이 우리 교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제 우리 전체 이제 경제 성장에도 큰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또 중국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경제와 관련된 책을 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책 제목이 마오타이와 알리바바의 나라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예, 마오타이는 술을 좀 좋아하시는 주당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국 최고의 어떤 명주라는 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오타이를 생산하는 귀주 마오타이라는 회사가 이제 국영기업이거든요. 국유기업이 어떤 실세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을 움직이는 중요한 기업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어떤 기업도 이제 국유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유기업이 어떤 위상 내지 역할이 어느 정도냐 된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가 매년 이제 글로벌 포춘지에서 글로벌 500이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500대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중국의 기업이 총 136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60% 이상이 국유기업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중국에서 이제 국유기업이 얼마나 이제 그 중요시 되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마오타이는 그래서 넣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국민들도 많이 그걸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알리바바가 사실 그 창업한 게 99년도니까 아직 30년이 안 된 아주 신생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규모로 이제 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규제가 심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나라인 것 같지만,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다양한 혁신과 이제 규제 철폐 이런 걸 통해서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또 조성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어떤 이제 국유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인 건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떤 민간 기업의 성장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았다. 그래서 제가 그 기업과 민간 기업을 대표하는 마오타이와 알리바바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출간하시게 되었나요? 예, 사실 제가 그 중국에서 이제 석사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한국은행 이제 중국경제팀장을 수년간 하면서 이제 중국 경제를 느꼈던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국 경제를 분석하고 어떤 이제 전망하고 이럴 때 이용하는 상당수의 정보가 미국 어떤 IB로 대표되는 서구 언론의 시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그 반대쪽에서 어떤 중국 정부 공식적인 발표문이라든지 중국 간변학자들이 해서 이런 쪽의 양극단을 이제 놓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이제 양쪽의 의견을 좀 이렇게 종합한 어떤, 그러면서 좀 쉽게 일반 독자들한테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책을 이번에 그래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빌어 지금 중국이 직면한 과제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 미중 갈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어떤 그 반도체 어떤 규제, 그리고 그게 이제 작년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 일본, 대만, 우리가 포함된 칩4라는 이 어떤 그 규제체가 이제 출범을 했고, 그리고 금년 2월 달에 이제 첫 번째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건 이제 반도체 지원법과 함께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확실히 이제 제어를 하겠다, 이런 미국의 의도가 이제 깔려 있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인구
구조 문제인데, 중국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구 대국인 중국이 작년에는 거의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이제 고령화도 이제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4%가 넘어가면 이제 고령 사회라고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합니다. 중국은 이미 이제 2021년에 이제 고령 사회를 접어들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대다수 선진국들이 이미 이제 고령 사회를 접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고령 사회를 접어들었을 때 이 국민소득 수준이 뭐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 수준의 비교적 선진국인 상태에서 이제 고령 사회를 접어들었다면, 중국은 이제 갓 뭐 12,000달러 정도가 넘은 국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유해지기 전에 이미 늙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성장의 이제 동력이 떨어지고 다양한 재정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제 이런 인구 구조 문제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장의 제약 요인 내지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의 뭐 37년여간 이제 지속되었던 그 한 가구 한 자녀 정책도 이제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사실 한 가구 세 자녀 정책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국 젊은이들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이제 많이 달라졌고,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어떤 이제 주택 이제 부담, 그리고 교육비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자녀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중국의 인구 정책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바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어떤 정년 문제도, 중국은 이제 지금 남성 같은 경우에는 60세, 여성은 55세가 정년인데, 일단 남녀 정년이 다른 거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일단 여성의 정년을 60세로 연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남녀 공이 한 65세 정도까지 이제 연장을 시킨다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이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청년층 고용 문제 이런 거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정년 문제가 당장 어떻게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또 고령화가 되면 중국 경제에 위기가 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경제학에서 쓰는 말 중에 인구 보너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구 보너스는 쉽게 말해서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어떤 선순환을 이루는 인구 보너스를 이제 중국이 그동안 거의 3, 40년간 누려왔다고 본다면, 그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이제 감소세로 접어들고,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인구 보너스의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의 시대, 이제 인구 오너스는 반대의 이제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이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유효 수요가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노동 비용은 증가하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어떤 인구 오너스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 경제의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도 이제 완전한 리오프닝을 실시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중국이 과연 올해 얼마나 이제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가 올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단지 문제는 지금 이제 반도체 경기가 아직은 완전히 회복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없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중국의 경기도 확실히 좀 더 살아날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행이라든지 어떤 관광 이런 쪽에 어떤 이제 중국 이제 수요가 회복되면 우리가 확실히 영향을 받을 수, 이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실 2019년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엔 얼마였냐면 한 22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국 이제 완전히 중국이 이제 그걸 이제 규제를 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 여행객도 이제 늘어날 걸로 보는데, 2019년
어떤 그 수준의 3분의 1 정도, 즉 한 200만 명 정도의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만 쳐도 그 어떤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그리고 여행업 이런 쪽은 확실히 우리 이제 경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선 좀 기대를 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이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사실 뭐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어떤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중국이 워낙 이제 거대한 이제 수요처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대부분 나라에서 지금 조금씩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 이제 가속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많은 좀 우려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얼마 전 이제 개최된 중국 양회에서 이제 금년도 중국 성장률 목표가 5% 내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5% 내외는 사실 이제 그 중국이 공식적으로 GDP 성장률 목표를 발표한 199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목표 수준으로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2021년에 이제 성장률 자체가 발표가 안 됐으니까 거기를 예외로 한다면 가장 이제 낮은 성장률 목표였는데 요거는 사실 그만큼 이제 지금 뭐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여전한 상황에다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대중 압력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약간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성장률 목표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단지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중국 정부가 이제 요 정도 이렇게 좀 낮춰 잡은 거는 이제 예전처럼 뭐 7%, 8% 이렇게 목표를 잡기에는 중국 경제가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미국의 뭐 75% 정도까지 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예전 같은 성장을 사실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 수 있는 게 이제 중국 경제가 그동안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발생하게 됐던 이제 많은 이제 부작용 문제들, 뭐 불평등 문제라든지 이제 급증하고 있는 부채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 과거처럼 어떤 양적 성장만을 추구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 심해질 거다. 이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발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측면도 아마 염두에 둬서 중국 정부가 약간 보수적으로 그 성장률 목표를 낮춰 잡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재현 상하이 선임 주재원님을 모시고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카데미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